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체계도 특강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아, 여러분은 이제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를까요? 저는 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우리 이제 회차로 따지면 13회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차로 하면 24년 차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분들이 13회 제자분들인데, 이 13회 때는 왜 그분들이 기억에 남냐면, 처음 강의 이제 데뷔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약간 좀 미안한 측면이 좀 있어요. 뭐가 좀 미안하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을 해가지고 되게 좀 미안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시쳇말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 오늘의 수업의 이제 모토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건가, 그 이제 파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계를 좀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시 정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저 마지막 시간이요, 몇 시에 끝나는 거죠? 6시? 예, 근데 6시에는 못 끝나고요. 7시 정도 이렇게, 예, 그래서 7시를 완전히 많이 넘지는 않을 거고요. 7시 정도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교재는 앞에가 빈칸편이라고 돼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답을 기재하는 뭐 이런 칸이 있고, 뒤쪽은 이제 정답편이라고 해서 이제 칸이 이렇게 메꿔져 있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만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앞에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 답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 이제 찾아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하실 때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보셨던 앞에 부분을 좀 복습을 한번 하시고, 시험에 임박하면 정답편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시면 될 겁니다. 요 책에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요 빠진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협회 관련해서는 이제 개정된 사항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왜 반영이 안 돼 있냐면, 용어라든가 이런 건 반영이 되어 있고,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를 않아서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협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 8월 28일 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 이제 뭐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업로드를 해 드릴 거니까, 그것만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이제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 초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완전히 중개사법은 초짜다. 예, 한 분 계시네. 예, 그 초짜라고 하신 분은 용어 같은 것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어는 아시나요? 아, 그래요? 예. 완전 초짜네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초짜라도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초짜를 맞춰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빠른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리 못 적으신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편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적으시면 되겠고, 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에 보면 총칙의 이제 핵심 이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나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요. 용어 관련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요거가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본 시험 기준으로 몇 번 문제하고 몇 번 문제 다루는 부분일까요? 1, 2번. 예,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맞추고 넘어가느냐, 뭐 못 맞추고 넘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험에 거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 목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하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요.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최종 목적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 회차가 21회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는 한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요 자리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하기로 했다고요? 공인중개사.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에는 누구랑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개공과 소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 요거 하나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별 개념 오른쪽에 용어의 정의 좀 먼저 보고 요 구별 개념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라는 용어가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냐면 행위를, 그렇죠?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뭐겠어요? 알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알선행위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34회 본 시험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중개란 뭐 이렇게 해놓고 앞에 쭉 주고 당사자 간의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줬거든요. 34회 때 이 앞부분 그대로 주고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것을 중개다 이렇게 출제했단 말이에요. O예요, X예요? X죠. 교환 자체가 중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중개가 되는 거예요? 교환하는 행위를 뭐해야? 알선해야. 그러면 중개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어떤 단어를 빼먹으면 절대 중개가 될 수가 없어요. 알선이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그건 중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한 자를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하고요. 여기서 이 자에는 사람 들어가지고 그죠? 사람이 우리 시험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법인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인인 공인중개사 이건 없는 거예요. 왜? 법인은 뭐를 못 보니까요. 시험을 못 보니까 법인인 공인중개사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인 사람인 공인중개사는 있을 수 있다. 요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고, 자, 3번 용어가 이제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개업은 중개에다가 업자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그럼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의뢰 있어야 되고,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하는 것을,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있는 용어 중개 있잖아요. 알선하는 것을 뭘로 행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 있어야 되고요. 보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뭐 이런 식으로 3요소가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 용어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여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가끔 이제 외국법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가 있는데, 외국법에 의해서는 안 되겠고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해요. 등록한 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와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는 사람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법인 형태의 우리 개공도 존재한다.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시고, 소공이 있는데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보니까 개공인 법인에, 이 말은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법인인 개공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 사원 또는 임원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요 사원 또는 임원이 용어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꼭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할 용어인데, 일단 사원 또는 임원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법인에만. 지급은 높고 낮고
높고 직급은 이제 가장 높은 애들이고요. 그런데 얘네가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몇 분의 몇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되죠?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되는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로 본다라는 거예요? 소공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 있어? 그럼 얘네는 뭐다? 소공이다. 그럼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이 없어? 그러면 뭐로 봐야 돼? 중개 보조원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 첫째, 무슨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두 번째는 개공의 중개 업무를 그렇죠?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를 소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밑에 이제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 자 아닌 자, 이 아닌 자라는 표현 빠지면 당연히 틀리겠고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 그죠? 단순한 업무. 여기서 단순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서 찾아보면 뭐 같은 거 하는 게 단순한 업무예요. 현장 안내, 일반 소무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단순한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밑에 이제 개공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개공 등이라는 용어 안에는 개공, 소공, 그다음에 누구도 다 들어가요. 중개, 보조원도 들어가고 나아가서 법인의 누구까지 사원 또는 임원까지 다 합쳐서 개공 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누구랑 누구만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한다. 소공과 중개 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구별 개념 한번 좀 볼게요.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거예요. 중개와 중개업을 구별하는 겁니다. 중개는 단순히 말하면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거. 얘는 어떻게 하는 거가 중개업이죠?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하는 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러면 요거 중개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누구나 해도 되나요? 이건 누구나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하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다가 적발되면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고 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뭐 밀린 드라마도 보고 뭐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은 날 그런 거 안 하고 이 어려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려고? 중개하려고 아니면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여기는 뭐를 취득한 쪽? 자격. 여기는 뭐한? 등록한. 완전히 개념을 달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부조원인 이제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부르지만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없고 자격이 있고 자격 없고 그럼 얘는 자격이 있으니까 무슨 업무를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중개 업무. 쉽게 말하면 뭐 같은 거 막 쓸 수 있어. 계약서 같은 거. 근데 여기는 계약서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개공, 소공 요 세 가지 모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공인중개사가 개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인중개사가 소공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소공이 개공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냐면 얘는 이미 뭐가 있으니까요. 소속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너무나 개공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로 가서 그러니까 여기로 간다는 게 뭔 말이에요? 퇴사하고 무슨 신분에서 공인중개사 신분에서 개공이 될 수는 있다. 그럼 반대로 개공은 소공 될 수 있고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도 소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속을 또 하는 소공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한다? 이중소속이라고 한다. 이건 범죄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그림 문제 확인해 주시고 자 위에서 제가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채색 한번 다시 잡을게요. 중개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고요. 중개업은 의뢰와 보수와 업이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중개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을 때가 있는데요.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순성과 무순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어야 이게 업이 되는 겁니다.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행위는 업이 되지 않는다. 중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알선하는 거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했고, 중개업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야 하고, 이거는 개공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밑에다가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소공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소공도 중개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공은 자기 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공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를 하는 거냐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소공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공의 정의 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소공은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또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공이 독립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only 개공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객관식 문제를 좀 하나 풀어볼게요. 옳은 거, 요거 다 잘 나오는 그런 빈출 지문들입니다. 용어에서는 요 정도만 아셔도 뭐 틀릴 만한 건 없을 거예요. 중개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권리,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 뭐 임대차 이런 거에도 우리 알선할 수 있지만, 저당권 같은 권리도 개입할 여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저당권에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먼저 볼게요. 질권은 권리 자체가 뭐랑 뭐에만 질권이 오죠? 동산과 권리에만 온단 말이에요. 질권은. 그러니까 질권은 어디에 오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친하지 않은 권리다. 여기 질권은 제끼셔야 되고, 중간에 이제 유치권이 문제인데, 유치권은 무슨 과정과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냐면, 성립하는 과정과, 이렇게 유치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무슨 과정, 이전, 양도되는 과정. 그럼 우리 무슨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전, 즉 양도하는 계정. 그래서 O, 세모, 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억번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질권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니은 중개행위의 성격은, 우리 중개행위 성격 자체는 대법원이 사실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그 중개행위의 대상은, 우리는 행위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중개행위의 대상은 무슨 행위이다? 법률 행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니은번 어때요? 맞고, 요건 우리 대법원의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 중개업이 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의뢰는, 쌍방 의뢰는 물론이고, 요거 아주 출제 잘 되고, 무슨 의뢰도 괜찮다, 일방 의뢰도 괜찮다. 소위 말하면 일방 중개도 중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얘도 판례 지문이고요. 얘도 옳은 지문입니다. 리을 중개 보수를 약속 요구한 행위, 36회 때 나왔던 거. 자, 보수를 받았대요, 아니면 약속하고 요구만 했대? 요구만 했대. 그럼 이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건 영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이 된다. OX, X, 이건 안 받은 거예요. 약속 요구만 한 거니까. 미음 일시적으로 우연한 기회의 단 1회, 우연한 단일회. 여기다 우리 밑줄 별표 하나씩 좀 잡을게요.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계속성과 반복성. 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연성 혹은 일회성, 이런 말들. 그럼 문장을 읽다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표현들을 나오면 결론으로 가요. 그래서 업으로 본다, 아니면 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는다, 맞고. 자, 비읍번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질문, 이 사람의 직업은 개공일까요? 개공은 아닐까요? 자, 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은
컨설팅 행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에요. 컨설팅 업무를 주된 행위로 하면서 그 행위에 부수해서 무슨 행위를 한 거야? 중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공이에요? 개공은 아니야. 개공은 아니지. 그럼 얘 신분이 뭐냐면 그냥 컨설팅 업자예요. 컨설팅 업자. 쉽게 말하면 얘는 개공이다. 개공은 아니다. 개공은 아니다. 근데 개공 아닌 자가 중개 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이게 전형적인 뭐에 해당돼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고 얘는 처벌될 수 있다. 몇 년 몇 천으로 처벌될 수 있다. 3년 3천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아무튼 컨설팅 나오면 처벌해야 됩니다. 쉬옷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요 의사는 누구의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개공의 의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공이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OX, X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럼 요 자리가 주관적보다 더 좋은 말이 뭐 들어가야 돼? 객관적. 객관적보다 더 좋은 말은 사회 통념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혹은 사회 통념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게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은 4개가 되겠다. 그죠? 예,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제 2번 주제. 지금 정도 속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 예.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예, 예. 괜찮다고 하시니까. 예. 자, 이 2번 주제도 별 하나만 좀 잡아 주실 건데 얘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2개 나오는 적은 없고 한 문제를 출제를 할 건데 중개 대상물을 찾아내는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본시험 기준 2번 아니면 3번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 중개대상물의 위치를 찾는 건데 정확히 보면 부동산 안에 포함이에요. 왜?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거든. 그러니까 뭐를 중개하는 일은 없는 거야. 동산. 그러니까 동산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 대상물로 삼는 건 무조건 다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또 모든 부동산이 중개 대상물이냐? 그러니까 부동산과 중개 대상물이 정확히 이퀄 관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부동산이면서 만약에 여기다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리면 이 체크된 위치는 뭐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와대라는 부동산 생각해봐요. 청와대. 청와대는 부동산이에요? 아니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지. 근데 청와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 동시 충족을 해야 된다. 첫째는 사적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청와대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왜요? 국가가 안 팔 거예요. 예, 그렇죠? 용도가 있어. 행정재산이라서 안 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래할 수 없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규정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 6개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 중개는 알선행위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뭐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선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개입할 일이 있어야지. 도와줄 일이 없으면 그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3가지를 좀 토대로 해서 중개 대상물 한번 좀 볼 건데 판단 기준은 아까 오른쪽에서 보셨던 그 3개 똑같고 규정이 6개가 있다 그랬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뭐 농작물도 있고 그냥 수목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안 되고 유일하게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에요. 이거 좀 나름 중요하다. 다시 한번 토지랑 건축물 제외하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있는 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여러분 이제 속으로 임목도 있잖아. 임목도 있는데 임목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하고는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고. 얘는 뭐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은
우리 명인 방법은 왜 나무에다가 뭐 우리 저 이렇게 새끼줄 치고 이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뭐 아니면 나무 껍질 벗겨 가지고 조각칼로 새기고 뭐 이런 게 명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임목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면 명인 방법은 뭐만 표시하는 방법? 소유권만 표시한다. 그렇죠? 이 나무는 내 거야. 이것만 표시하잖아. 근데 임목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되어진 애예요. 등기가 되어진 애니까 무슨권도 표시하지만 소유권도 표시를 하지만 당연히 이 소유권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당권 아니야, 저당권. 네, 그러면 임목은 무슨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얘는 전혀 다른 거다. 얘는 공시가 뭐로 되고 있냐면 명인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공시를 뭘로 하고 있어요? 등기로 하고 있잖아.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총 6가지를 중개 대상물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제 밑에 그 왼쪽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 오른쪽은 중개 대상물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 이제 스스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상속권 이런 거는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사유지가 아닌 하천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하천은 일종의 행정재산이라서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근데 반대로 보니까 사유지인 하천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와 공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쭉 내려가서 등록 말소된 포락지 같은 거 요거는 그 토지가 바다로 변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그 지적법 시간에 바다로 변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런 거 배우시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다로 변한 토지라는 게 토지가 바다에 이렇게 빠져서 바다로 변한 거다. 아니면 바다가 토지를 삼킨 거다. 뭘까요? 자, 토지가 바다에 빠진 거다. 아니면 바다가 토지를 삼킨 거다. 뭘 것 같아요? 바다가 토지를 삼킨 거지. 바다가 토지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바다가 토지를 삼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되게 우스갯소리로 듣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이 지적법이 어디에서 건너온 법이냐면 일본에서. 일본은 이런 일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일본 지적법에 보면 이게 되게 많아요.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가. 그래서 여기는 포락은 바다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기억해요. 뭐였다가 뭐로 바뀌었다. 토지였다가 바다로 바뀌었다. 그러면 바다를 중개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중개할 수가 없는 거지. 토지여야 중개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누구 거예요? 국가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경매 중인 주택도 중개는 할 수 있고 없고 있고 뭐 위험하지만 안 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 절차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차는 법률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매 중인 주택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경매 절차에 개입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이 중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이거는 주택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경매 절차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드니 이거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 경매 절차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11번은 양쪽에 다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입주권하고 요 입주권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입주권은 어떤 입주권이냐면요. 동호수가 일단 특정됐어. 몇 동 몇 호. 그리고 계약이 체결됐어. 그러면 이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들어갈 거가
확정된 거야.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애예요. 이건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그런데 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입주자로 뭐 될 수도 있는 거야. 선정될 수도 있는 지위예요. 그럼 얘는 지위가 지금 자체가 지위가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별 하나씩 좀 잡을게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선정된 지위하면 중개대상물 되고 뭐 될 수 있는 나오면 선정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선박 뭐 이런 것도 좀 잘 나오죠. 선박은 이제 등기 능력이 있고 준부동산으로 취급을 하지만 선박이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나무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나무 2개, 뭐하고 뭐가 그 중개대상물이 되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랑 임목. 근데 그냥 나무는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나무. 그럼 여기서 이 수목은 뭐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는 거. 명인 방법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 부합물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세차장 구조물 요거 좀 출제 잘 되는데 이 세차장 구조물 요렇게만 내지는 않고 앞에 어떤 전제를 좀 주냐면요. 볼트 너트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제를 깔아주면 볼트 너트 방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반대로 돌려서 풀고 하는 뭐 이런 게 볼트 너트 방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용이한 거야? 이동 해체가 옮기는 거, 풀어버리는 거 해체 용이하다. 그러면 이동 해체가 용이하다 이러면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비정착. 따라서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토지 일부의 임대차 할 수 있나요? 토지 일부의 임대차 가능하죠? 근데 토지 일부의 매매는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저당권도 안 되는데 일부의 매매 교환 저당권이 안 되는 이유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토지 절반만 등기해 주세요. 안 해준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토지 절반만 사고 팔고 해서 분할을 해서 분할 아시잖아요, 그지? 분할을 해서 등기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토지 일부를 분할을 하는 순간 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야.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 분할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교환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할 방법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권리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무슨 권리로 끝나는 내용들이 나오면 얘가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판단은 뒤에 가상의 계약이라는 말을 붙여보고 이 말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 무슨 계약이 있어요? 매매, 교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매매 교환은 소유권 이제 득실 변경하는 어떤 원인 계약이니까 중개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점유권은요. 여기서 한번 붙여볼게요. 점유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과정이 없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사실행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손에 오른손에 지금 리모컨을 갖고 있잖아요. 이 리모컨은 물건인가요? 예, 이거를 제가 손에 쥐고 있으면 제가 무슨 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점유권.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점유권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다시 주면 어떻게 하지?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사실행위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 없다. 저당권 설정 계약, 담보가 등기, 양도 양수 계약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우리 그 예상 지문 하나 소개할게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뭐가 성립되는 과정? 저당권. 이러면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자, 그런데 여기 맨 밑에 가보면 금전 채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금전 채권과 여기서 금전
요 금전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금전 소비대차에도 금전 채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개가 되는데 여기는 중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무슨 차이인데 이 금전하고 이 금전의 차이가 뭘까요? 응? 금리? 금리 차이 말고 이 금전과 이 금전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왜 여기는 개입할 여지가 있고 여기는 개입할 여지가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 말은 얘가 주가 아니고 이거에 부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저당권. 그래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얘는요. 그냥 금전만을 물어보는 거야. 금전이 뭐예요? 그냥 돈이잖아. 우리가 돈에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지. 예? 금전에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 만약에 이 금전 채권만 개입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영업사원으로 대출 같은 거 우리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냥 그거는 자격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금전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얘 때문에 중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뭐가 그 알선이 되는 거야. 저당권. 그래서 이건 중개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 금전 채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금전 채권을 잘 물어보거든요 시험에. 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전 채권만 나오면 중개될 수 없어요. 근데 금전 채권 나오면서 그거에 부수해서 뭐가 설정이 된다면 저당권 이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은 아까 제가 뭐 되는 과정과 뭐 되는 과정 나눠봐야 된다 그랬죠. 유치권 중요한데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왜냐하면 이건 법정담보 물건이니까. 근데 뭐 하는 과정에 이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질권은 전 과정에 다 X. 이거는 이제 동산 뭐 이런 것만 오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뭐 양도 양수 계약 모두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 둘 다 가능한데 우리 농지에는 전세권을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우리 전세권 농지에는 이거 민법 우리 303조예요. 근데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법에는 농지에는 전세권 잡지 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민법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도 배워요? 농지법도 배우잖아요. 농지법도 배우고 뭐 국교법도 배우고 공법을 배우잖아요. 공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농지가 어디에 있으면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도시 지역 안의 농지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전용 협의라는 거를 거쳐서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해요. 전용 협의된. 예. 자, 농지법에서 전용 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농지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어디 있는 농지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뭐 아니구나. 농지 아니구나. 예, 그러면 얘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농지법 규정이에요. 예, 얘는 민법 규정이고. 그래서 이거는 둘 다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니야.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일반적으로 농지에는 뭐 잡을 수 없고 전세권 잡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느 지역 안의 농지는 도시 지역 안의 농지는 예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상권은 설정 계약 뭐 우리 양도 계약부터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등기된 환매권 개입할 여지가 다 있어요. 다만 환매권을 뭐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행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표시, 나 환매권을 행사한다. 의사표시만으로 말하자면 환매권의 어떤 그 재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계약 관계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 작년 36개 본시험에 환매권의 행사, 요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환매권의 행사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 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환매권 행사 하나만 유의하시고, 임차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득실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법정 지상권 요거 좀 중요한데, 예, 요거 법정자가 붙는 지상권이 있고, 요 지상권은 법정자가 안 붙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름 일명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고, 얘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법률이 개입해서 하는 건데,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 예, 그런데 법정 지상권도 하나의 권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예, 요 이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 얘는 민법에서도 좀 잘 물어보고요. 분묘기지권은 묘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사하는 권리인데, 얘는 따지고 보면 일신 무슨 성이 있다? 전속성이 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두 글자. 종손. 종손. 예, 종손이 누구죠? 종손이 누구야? 돌아가신 분의 큰아들. 예, 그 큰아들 죽으면 또 큰아들. 그 큰아들 죽으면 또 큰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를 종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3번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결격사유. 자, 얘는 우리 과목에서 이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큰 애고요. 여기다 별 3개 잡아주시고, 우리 과목의 탑3 안에 들어가고, 시험에는 얘는 반드시 나오겠죠. 예,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얘한테 탑3라고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많은 문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직접 그 결격사유는 완벽하게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돼. 이거 12개가 있는데 애우라는 게 아니라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내용보다는 효과. 예. 그럼 한번 그 효과를 한번 배워볼까요? 결격사유가 12개가 있는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뭐가 안 된대? 등록이 안 된대. 등록의 결격이니까. 그 다음 뭐도 안 된대? 고용도 안 된대. 예. 그러니까 결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이 안 되고 고용도 안 된다. 그러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등록 전이면 뭐가 안 되는 것이고, 등록이 안 되는 것이고, 등록 후에 결격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후발적 결격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그의 등록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여기다 여러분 별 5개 할게요. 제가 별은 수업 시간이든 뭐 특강 시간이든 1개에서 5개밖에 안 하는데 5개 하는 유일한 주제가 요거예요. 자, 우리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 반드시 취소. 자, 고용인 종사 전에 결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종사가 안 돼. 취업이 안 돼. 근데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격에 후발적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 예. 잘라야 돼. 예. 근데 그 잘라야 되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내보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개공이 다친다. 그래서 개공이 어떻게 다치느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결격에 걸린 고용인이 2개로 나눠봅니다. 직급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안 높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2달 안에 만약에 해소를 못하면 그 결격 사유에 걸린 사원 또는 임원일 때는 법인이 다쳐요. 근데 법인이 어떻게 다치냐면 법인의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된다. 근데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등록 취소는 위에만. 얘는 중요한 애들이고 얘네는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보다는 좀 약하게 업무 정지, 업정. 예, 이렇게. 작년 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업정이 몇 개월짜리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예, 이 업정은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게. 그래서 6개월짜리. 업무 정지에서는 제일 센 거가 6개월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원 또는 임원이 일 때는 만약에 해소 못해 그럼 절취. 만약에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데 해소 못해 업정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해요. 내용보다는요. 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미성년자가 결격인데요. 얘 언제 풀려요? 나이 먹어야지. 예, 그래서 만 몇 세? 19세 도달. 이 말고는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나이를 먹는 방법. 비성년 후견인, 피한적 후견인은 법원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들이니까 무슨 심판을 받아야만 풀려요? 종료 심판. 예. 이것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상태가 좋아졌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랬는데 여기는 뭐를 이제 받아야 돼? 복권. 예, 복권 판결을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복권 사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만 좀 머릿속에 저장할게요. 법정 복권 사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법률의 규정에서 복권이 되는 뭐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자, 4번 결격이 뭐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실형은 참고로 어디로 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소 간 건. 그래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다 나오는 걸 만기석방이라고 하는데 만기석방 되자마자 막바로 개공이 못 되고요. 추가 몇 년 더 반성해야 돼. 3년. 내가 이런 죄를 왜 저질렀지? 이게 반성해줘야 되고 가석방된 사람은 몇 년에다가 다시 3년을 더해야 되냐면 남은 형기에다가 3년. 그리고 무기수가 가석방이 됐다. 그러면 몇 년에다가 몇 년? 10년에다가 3년. 합이 몇 년? 13년. 여기 10년은 최대 가석방 최대가 10년이라서 10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 50년 선고받고 징역 50년 받고 30년 복역했고 그럼 20년 남았지? 오늘 가석방 됐어요. 몇 년간 결격? 23년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돼. 10년으로 줄어야 돼. 왜? 최대가 10년이니까. 그러면 23년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최대 몇 년? 10년.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으로 딱 단축시키고 얘만 더해서 13년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거 나올 해예요. 사면 아무튼 사면 연초에 사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사면을 준다니까요. 해마다 아니 해마다가 아니고 사면이 있었던 해. 올해 사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을 줄 건데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 특별 사면은 뭐만 빼주는 거? 잔연기만. 그러니까 여기 잔연기 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은 것만 빼줄게 이게 특별 사면이고 일반 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일반 사면이냐면 요 앞에 있잖아요. 요 앞에 거 이 앞에 거를 없애주겠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없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즉시 복권. 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궁극의 차이는 특사는 더하기 몇 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일반 사면은 안 하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면이 나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낸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특사는 더하기 3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5번인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 집행유예하고 선고 실형하고 무슨 차이? 집행유예와 실형과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교도소 갔냐 얘는 안 갔냐 뭐 여기는 집행유예는 어디로 간 거야? 집으로 그냥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면 실형이 더 나빠요? 집행유예가 더 나빠요? 실형이.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몇 년 하고 3년 하지만 집행유예는 더하기 몇 년만 하냐면 얘는 유예 기간 끝나고 더하기 몇 년? 2년만 한다. 그래서 요거 1년의 어떤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 자격 취소가 있는데 자격 취소는 플러스 몇 년이 지나야 해소가 되는 거죠? 3년만 지나면 해소가 되고 참고로 자격 취소는 3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3가지가 뭐를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시험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 등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용도 안 되고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못하는 소위 3불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7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라고 했는데 얘는 그 정지 기간
경과가 되면 풀립니다. 그렇죠? 정지 기간만 지나면 풀려요. 근데 이 정지 기간은 최대가 몇 개월까지 걸리는 거죠? 6개월. 예. 그럼 만약에 질문 소공이 자격 정지 3개월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 지문이. 소공이 자격 정지 3개월 받았으면 결격 얼마에 걸리는 거야? 딱 3개월만. 그렇게. 예. 그러니까 결격이 꼭 몇 년 단위로 걸리는 게 아니라 뭐 몇 달 단위, 뭐 며칠 단위 이런 식으로도 걸릴 수 있다. 3개월 받았다 그러면 3개월만 결격에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